2023년 3월 9일 성남의 한 자택에서 한 남자가 자살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아일보가 공개한 그 유서에는 이재명 대표님 이제 정치 내려놓으시죠?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 측근을 잘 관리하세요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고인의 유족들은 유서 공개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사에서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선택적 보도와는 달리 유서 전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에 조작이 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전형수.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곁에서 비서실장을 하며 보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도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사 내용에 유족이 유서 공개를 반대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으며 자신들의 기사에 나간 내용이 마치 유서 내용의 전문인 것처럼 보도하는 기가 막히는 행태. 유서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마치 이재명 때문에 고인이 자살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또한 유서 전문을 유족들이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주변인들의 말로 유서 내용의 일부가 전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서는 총 노트 6장. 전체 분량으로 볼 때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서는 이재명 측근의 의문사가 벌써 5명째다 라는 타이틀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은 위험한 사람이다. 이재명 주변이 이상하게 죽어나가는데 이재명이 죽이는 거 아닌가? 라는 취지의 말로 해석됩니다. 이 5명은 전형수 씨를 포함한 고 유한기, 고 김문기, 고 이병철 씨, 제보자 고 이 씨입니다. 하지만 이 5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사람들입니다. 대동맥 파열로 병사한 이병철 씨를 제외하고 4명 모두 검찰 수사에 많이 지쳐있다. 검찰이 나를 죽였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법무정책연구원에서 2014년에 한 논문을 발간했습니다. 제목은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 원인 및 대책 연구.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총 83명이 자살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세였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검찰 수사 중 자살하는 피조사자의 경우 공직자 및 사회 지도층 인사를 포함한 화이트 칼라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수사를 받았길래 그들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가 생기게 된 걸까요? 그림으로 알 수 있듯이 모든 항목에서 우리 검찰은 동그라미 표가 되어 있네요.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자료 조사하면서 당황했어요. 분명 내가 알던 내용인데 머리가 꼬여서 이게 무슨 말이지 했다니까요. 이게 바로 기득권이 법은 무서운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서 대중을 통치하려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단 기소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란 형사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정말 나쁜 놈이어서 이 사람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해도 검찰 마음대로 모른 척하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나쁜 놈에게 청구된 재판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가 봐도 정말 착하고 무고한 사람인데 검사가 저놈은 꼭 내가 감옥에 보내야겠어 라고 마음먹으면 재판에 넘기고 형을 얼마나 내릴지도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수사 기소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이 검찰에 있답니다. 때문에 검사들은 재벌 회장, 정치인, 유명 연예인 등 담당했을 때 자신의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피고인을 어떻게든 기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의 재벌 회장들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인 거죠. 또 검찰 캐비닛이라는 말이 있죠. 언제 기소할지 시점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검찰 내부적으로 쌓아놨다가 눈 돌리기가 필요할 때 터뜨려주는 것인데요. 이걸 속칭 물타기라고 하죠.
그리고 검찰 내부적으로도 검사가 담당한 피고인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담당 검사에게 징계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검사들 입장에서 자신이 담당한 피고인은 재판에서 어떻게든 무죄를 주지 않으려고 하겠죠? 아니면 징계를 받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든다면 얼마든지 부당 거래를 통해 돈을 챙길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를 기소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사례도 있죠. 이게 바로 스폰서 검사 사건입니다. 보시다시피 피고인이 얼마나 형을 받을지, 벌금형일지 징역형일지, 그 강도는 얼마나 될지 등등 사실상 모두 검사가 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담당 검사를 견제할 수 있는 건 그 검사의 상관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의 담당 경찰을 견제하는 건 상관 경찰 외에도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담당 검사입니다. 기소하기 전 검사들은 이 사건을 재판까지 끌고 갔을 때 이길 수 있을지를 판단해 봅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구형할 피고인과 싸움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기소 독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개인이 아닌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기소권이 있고 그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검사가 구형한 것과는 달리 피고인이 무죄를 받으면 이는 검사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되고 불명예가 된다고 합니다. 또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볼 때 마치 깡패같이 단체로 움직이는 것이죠. 조직 내 분위기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중대한 사건에서 무죄가 뜨면 징계는 물론이고 검사의 직업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거죠. 따라서 검사는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싸움에만 재판에 끌고 가며 그렇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등을 내립니다. 또 검사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언어폭력, 더 나아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을 경우 별건 수사라 하여 완전히 상관없는 피고인의 다른 흠을 조사하기 시작하며 압박하기도 하죠. 이러한 이유들로 대한민국의 유죄 판결률은 99%입니다. 유죄가 되지 못할 정도의 미미한 케이스는 이미 기소 단계에서 걸러냈기 때문입니다. 또 재판에서 피고인이 억울하게 기소당한 경우 매우 낮은 확률로 무죄를 받아냈다 하더라도 인생이 완전히 절단난 이유죠. 마지막 최종 선고를 내리는 재판부에게도 검사가 내린 구형은 심리적으로 판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언론의 잘못된 풍토에 따라 검찰의 구형이 마치 실제 확정된 형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대중들이 보기에 마치 엄청난 범죄구나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아무리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이라고 하더라도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대중들의 마음이 기울면 판사들도 판결을 내리는데 영향을 받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검찰총장 시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상대방으로 만나서 여러분들이 몇 년을 재판을 받아서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이 납니다. 법적으로 엄청나게, 특히 형사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검사들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을 한참 넘어 자신들의 스펙을 위해 기소권을 이용하는 법 기술자들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권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전 세계 법체계는 크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대륙법계는 성문법주의, 즉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법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영미법계는 판례법주의라고 해서 판사와 판결의 권한을 더 높게 친답니다. 영미법계에서는 경찰 우위의 체계가, 대륙법계에서는 검찰 우위의 체계가 기본적으로 정착되어 있고요. 영국, 미국 등이 영미법계로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검찰은 거의 공소권 행사, 즉 기소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유튜브에서 미국 판사들에게 범죄자들이 반항하는 태도를 보이자
판사가 그 자리에서 형을 늘려버린 영상도 돌아다니고 있죠. 코로나 시국에 시민들에게 아무렇게나 총 쏴대는 경찰들도 도로에서 운전하던 한 시민을 못 가게 멈춰 세웠다가 판사라는 걸 알게 되자 쩔쩔매는 영상도 제가 본 적이 있네요. 한편 대륙법계를 따르는 나라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있습니다. 일본은 섞인 형태를 받아들여 경찰이 1차적 메인 수사기관, 검찰이 2차적 보충 수사기관 및 기소기관의 역할을 한답니다. 양 기관이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되고 있고요. 독일, 프랑스는 검찰의 자체 수사 인력을 아예 주지 않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오직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원래 경찰에서 수사와 기소를 모두 전담했으나 권력 집중으로 부작용이 너무 심해지자 오히려 기소권을 경찰로부터 뺐고 검찰이라고 할 수 있는 왕립기소청을 설립했죠. 이렇듯 법전 중심이든 판결 중심이든 어느 한쪽의 권력을 몰아주지 않고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리,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갖추도록 발달했답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사도 마음대로, 기소도 마음대로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이렇게 막대한 권한을 가지게 된 배경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1900년대 초반에도 일본의 검찰은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막대한 권력을 가지며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우리나라를 핍박하고 통치하기 위해 일제는 이미 강력한 본토의 검찰보다 조선의 검사들에게 더 막대한 권한을 부여했던 것이죠. 덕분에 그들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 독립투사들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처분할 수 있었죠. 독립운동가로 의심되는 사람을 일단 잡아놓고 자백을 이끌어내는데 그동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혹행위나 정신폭력이 등장하는 풍습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해방 후 대한민국 초기에 범죄 수사와 형사소송법을 놓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수사권은 경찰과 검찰 중 누가 가질 것인가에 대해 얘기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일제 치하 그리고 막 해방됐을 때 경찰의 고문과 가혹행위가 너무 심했던 탓에 일단 경찰과 검찰 모두에게 수사권을 주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기소권 자체로도 막강한 권력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검찰에게 수사권을 뺏어야 한다는 전망은 다수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이런 수사를 받으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삶의 의지를 잃어버립니다. 현 대한민국 검찰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피고인을 스펙으로 이용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해내는 사람들이니까요. 오늘은 무리한 검찰 수사를 받다가 피해를 보고 끝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또 검찰 스스로 법기술을 어떻게 이용해 왔는지에 대해도 얘기해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